안녕하세요. 근본 학기에 트라우마와 상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하고 연구할 박기영 교수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만나야 되는데 근본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동영상 강의를 하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이 수업은 일단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같이 토의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해 나가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주제는 상담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상담 현장에 있지만 내담자들의 대부분이 뭡니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증상이 어떻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다시피 외상으로부터 질환, 그리고 중간고사, 또 우울에서 치료적 접근 해서 1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강의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과제와 발표 내용은 단톡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할 내용에 대한 부교재가 여기 나와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의 치유와 인생의 향유로 하는 이런 책인데 이 책을 한 챕터씩 여러분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경험자는 외상의 기억을 피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기억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회피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피하려고 했던 그러한 행동이 강화될 뿐입니다. 한 사례로 내담자 중에 한 분이 7세 이하의 아이의 목소리만 들으면 공황 발작을 일으킬 만한 그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면 피하게 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많은 곳을 부득이하게 가게 될 때는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으면서 볼륨을 최대한 높이고, 그리고 TV를 보다가 아이들의 목소리가 나오면 채널을 돌린다든가 볼륨을 팍 줄인다든가. 그게 결국 뭡니까? 아이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의 목소리만 나오면 회피하는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결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첫째는 그렇게 아이의 목소리에 그런 증상을 나타내게 된 것이 언제부터 무엇 때문이었는가를 통찰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내담자는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의 그 좋은 행동, 자기가 가졌던 그 좋은 경험들을 떠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런 어린아이의 목소리에 점차적으로 노출시켜가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 나중에는 어린아이들이 전용으로 쓰는 그런 수영장에서 알바를 할 정도로 많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외상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 문제를 회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점진적인 노출을 통해서 또 정신작업을 통해서 해나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외상에 대해서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외상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탐색도 하고 통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힘든 과정이지만 그 외상의 제 경험과 노출을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알렌은 이 트라우마와 치유라고 하는 책의 저자입니다. 외상 경험자는 자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런 자기를 수용하고 격려하며 자기 연민을 갖게 하는 것이 결국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상이란 뭐냐? 20세기 웹스터 사전에서는 외상을 폭력에 의해 생겨난 상처 혹은 지속적인 파급 효과를 가지는 정서적 쇼크로 정의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외상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렌은 외상은 폭력이 가해진 심리적 상처로서 지속적인 파급 효과, 그것이 이제 생리적일 수도 있고 심리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상으로 인해서 생리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잠이 안 온다든가 불면증, 그리고 어떤 이 공황장애와 같은 그런 그 몸의 증상이 나타나고 또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것들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본인을 힘들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외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외상과 증상을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상은 뭐냐? 그 사건에 노출되는 것.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 당한 것을 목격했다. 이게 이제 외상 사건에 노출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노출된 결과 나타나는 증상은 다른 겁니다. 네. 사고 후에 너무 두려운 나머지 운전을 못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죠. 제 경험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좀 오래된 일인데 과거에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터널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차들이 다 정지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저도 급브레이크를 밟을 정도로 급하게 섰습니다. 근데 문제는 뒤에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미러를 통해서 딱 뒤를 봤는데 한 8톤 트럭 되는 그 트럭이 속력을 줄이지 않고 오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이거 부딪히는 거 아니냐?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순간 뒤에서 꽝 하고 저를 받았습니다. 뭐 정신이 아주 순간 없었죠. 그래 앞으로 그냥 완전히 그 밀리면서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막 팔과 다리를 이렇게 한번 만져봤어요. 뼈는 상한 것 같지 않았어요. 굉장히 다행이다 싶었죠. 그랬는데 일단 그 후로 이제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도 받아보고 했는데 이제 목이 막 뻐근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서 굉장히 다행스러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 갑작스럽게 정지할 때 뒤에서 오는 차를 자꾸 보면서 저 차가 나를 부딪히지 않나 하는 그것 때문에 운전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전을 했죠. 만약에 그때 그것 때문에 제가 운전을 그만두었다면 아마 지금도 운전을 못할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이 외상 사건을 내가 경험했을 때 그 경험한 사건과 그걸로 인한 증상은 별도의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외상의 정의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할 때 외상 사건은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정의한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그 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죽음과 관련된 사건, 심각한 상해 또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적인 통합에 위협이 되는 사건에 노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당했거나 내가 목격했거나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외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주관적인 측면에서의 외상인데, 이것은 사건에 노출된 사람이 두려움이나 몸서러쳐지는 공포감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같은 교통사고의 반응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차가 거의 반파돼서 더 이상 쓸 수도 없을 정도로 큰 사고였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나 앞으로 이제 운전 못하겠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외상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근데 같이 동승했던 또 다른 사람은 나중에 운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측면에서 사고를 당하는 것은 똑같았는데 주관적인 측면에서의 외상이 달랐던 것이죠. 그러면 왜 두 번째 사람은 운전을 할 수 있었느냐? 무슨 차이냐? 이것은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첫째는 개인의 심리적인 취약성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달라지고, 특히 이 책의 저자는 그것을 안정된 외착을 가지고 있느냐, 안정된 그 애착관계가 평소에 있었다면 어떤 외상을 쉽게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반면에 평소에 안정된 외착관계가 없다면 어떤 외상으로 인해서 쉽게 무너지고 회복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외상의 지속적 부정적 결과입니다. 외상은 과거가 현재 속으로 끊임없이 침습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 싫어도 그 생각이 그냥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참 굉장히 괴로운 거죠. 이것이 외상 경험자의 심리적 증상이나 정신과적 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외상 경험자는 고통스러운 기억과 플래시백 악몽에 시달릴 수 있고, 외상 당시 경험했던 강렬한 감정과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외상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보호 방식의 일환으로 회피 기제를 사용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침습적 기억과 회피적인 증상의 결합이 뭐냐?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습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떠올라요. 그리고 잠을 잘 때 그 악몽이 또 계속 꾸어지는 거죠. 내가 그런 악몽을 꾸고 싶지 않다고 해서 또 안 꾸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있을 때는 자동적으로 올라오고, 잠을 잘 때도 이제 그게 또 꿈속으로 나타나는 이런 침습적 기억과,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회피적인 증상, 이 두 가지의 결합이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자면, 신체적인 손상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고에서 심리적 외상을 받은 뒤에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PTSD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외상 후 증후군,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때로는 트라우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PTSD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불안도 있고, 어떤 위험한 것, 또 두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플래시백, 또 어떤 트리거라고 해서 어떤 촉발 요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PTSD라고 하는 그런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상을 극복한다는 게 뭐냐? 이거는 첫째는 과거와 현재를 분리시키고 외상 때문에 생긴 자기 보호 방어와 고통스러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 외상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을 현재에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과거와 현재를 지금 단절시키고 분리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극복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에게 오는 그 심리적인 고통스러운 감정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면 그건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절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문제는 그런 외상적인 과거를 어떻게 털어버리고 어떻게 버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금번 그 수업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화재를 진압하다가 화상을 입었던 소방관의 트라우마에 대한 사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PTSD, 외상후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 가장 많은 거를 경험하게 되는 직종이 뭐겠습니까? 소방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소방관 한 분이 이제 내담자로 와서 이제 상담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의 경우에는 그 비행기를 탄다든가 배를 타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본인의 이제 어떤 사례를 얘기를 했냐면, 화재를 진압하러 들어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불이 나면 막 연기가 막 나오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건물에 들어가는데 뭐 거의 1m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화재 진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갑자기 폭발물이 빵 하고 터졌습니다. 동시에 정신을 잃은 거죠. 나중에 이제 일어나 보니까 병원이었습니다.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분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면, 뭐 지하실 같은 그 어두운 곳에 들어갈 때마다 막 답답하고 질식할 것 같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차를 타고 이제 외곽 순환도로를 쭉 가게 되는데 앞에 보니까 터널이 있는 거예요. 터널을 보자마자 그 터널이 어떻습니까? 그 뭐 등이 있어도 어둡죠. 바깥보다는 많이 어둡죠. 어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갓길에다가 차를 놓고 야, 어떻게 할까? 돌아가고 싶지만 어때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쪽은. 방법은 그 터널을 통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를 한 2시간 정도를 이렇게 서성거렸다고 그래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는 통과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야말로 눈 찔끔 감고 전속력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몸에서는 막 답답하고 질식할 것 같고 막 소름이 끼치고 그런 어떤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가다가 문제는 터널이 또 있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터널을 통과하다 보니까 두 번째 터널은 아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두려움이 덜했어요. 굉장히 다행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터널을 통과하고 가다가 보니까 또 있어요. 근데 그 세 번째 터널도 역시 통과했습니다. 제가 척도 점수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터널을 통과했을 때의 그 두려움의 감정을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10점을 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통과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노출을 했잖아요. 첫 번째 통과했잖아요. 두 번째는 그럼 몇 점 정도 됐나요? 그랬더니 8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점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그 이후에 터널을 계속 통과했는데 한 3점이나 4점 이하는 잘 내려가지는 것 같지를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노출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상에는 일회적 외상과 반복적 외상이 있습니다. 일회적으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지진, 눈사태, 화재, 홍수 등 자연재해, 이런 것들. 또 어떤 이에게는 지속적인
외상적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폭력적 범죄, 강도나 도둑이나 폭행, 또 강간, 살인 등 이런 것이 이제 일회적 사건이죠. 그런가 하면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외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회적 사건도 외상일 수 있지만 심각한 정신장애를 초래하는 외상 경험은 대개 지속적이고 수년에 걸쳐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죠. 작은 것도 이게 오래 가게 되면 그게 나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3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아주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요즘 통계에 보면 대기업을 들어가더라도 1년을 못 견디고 이렇게 퇴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업무 때문이 아니고 대인관계 때문에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경우도 이 직장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급자하고의 관계 속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롭고 때로는 자기를 막 무시하고 또 다른 직원들과 자기를 또 차별하고 식사하러 갈 때도 자기만 왕따시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직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쓰든지 견뎌보리라 하고 이렇게 견뎠던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2년을 지났습니다. 그냥 다 삭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잘 받아주고 열심히 하면 언젠가 나를 인정해 주겠지 하는데 2년이 지나도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개인적으로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전략을 바꾼 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무조건 그냥 듣고 다 내가 삭힐 것이 아니라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시키면 이거 잘못된 거니까 내가 할 수가 없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상급자에게 어떻게 보면 반항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힘들어진 거죠. 그렇게 하기를 무려 3년을 한 거예요. 토탈 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1, 2년도 아니고 5년 동안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느 날 이제 출근을 해서 그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문을 들어가는데 막 갑자기 가슴이 덜렁거리면서 불안하면서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상담에 온 케이스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수년에 걸쳐서 어떤 외상적인 사건이 쌓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폭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대인관계 관여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대인관계 요소가 외상에 관여하는 정도가 다양하다. 그것은 외상의 성격이나 그 결과의 결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스트레스를 주로 받는 게 어디서 받느냐? 대인관계에서 참 많이 받아요. 일을 많이 주는 거는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또 의사소통 속에서 오는 그 어떤 상처, 스트레스,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걸 이제 대인관계 관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상을 경험하게 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인간 외적인 외상입니다. 지진이나 홍수와 같이 자연작용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대인 관계적 외상, 폭행 같은 외상은 타인에 의해 고의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다음에 이 알렌 박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애착 외상입니다. 반복 외상 사건과 강력한 대인관계 요인이 결합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강력한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와 자녀 사이 어때요? 그 강력한 대인관계입니다. 또 부부 사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그 상처를 누구한테 많이 받느냐? 강력한 대인관계 사이에서 받아요. 예. 부모하고의 관계, 부부하고의 관계, 또 바로 직장의 상급자하고의 관계, 이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적인 애착 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하고 이 애착 외상은 거의 이제 생길 가능이 적은 거죠. 네. 자, 그래서 애착 외상 자체는 한 개인으로 하여금 다른 종류의 외상에 취약하게 만들고 애착 관계가 외상 치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잠시 쉬도록 하겠는데요. 이 애착 관계가 외상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말은 내가 안정 애착이 형성된 사람이라면 어떤 외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나의 심리 정서적인 부분에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애착 관계가 안정 애착이 아니고 불안정 애착이라고 한다면 어떨 때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라도 그것에 상처를 받고 또 어떤 외상을 경험할 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애착 관계, 특별히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PTSD, 외상을 치료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